뭐라고? 너 지금 그쪽 짓겠다는 거야? 어떻게 저쪽 땅을 지지할 수가 있냐? 무슨 생각인 거야? 우리 집안 망신 아니니 그건? 어머님,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투표는 저도 제 의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제가 어디 찍겠다 안 찍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일은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했으면 해서요. 너 고향이 어디랬지? 설마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거기 사람들은 원래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너도 그중 하나면 야 진짜 실망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사람입니다. 30을 조금 넘긴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때는 뭐랄까 모든 게 설렘이었고 모든 게 괜찮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무척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님은 우리 딸보다 너가 더 내 딸 같아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저를 예뻐해 주셨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포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시어머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엔 시댁과 차로 10분 거리 되는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댁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피곤해질 거라는 지인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닥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가까이 살아야 서로 의지하고 좋지. 라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내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이라면 뭐든 따르려 했었습니다. 찌개가는 어머님 입맛대로 맞췄고 밑반찬 종류도 명절 음식도 어머님이 하시는 방식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도 조금씩 피하게 되었고요. 그런 옷은 네 나이에 좀 그렇지 않니? 하시는 말씀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 너 힘들어져. 라고 할 때면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잘한 부탁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콩나물국 좀 끓여놔. 그 집 콩나물이 맛있더라. 우리 애가 콩나물국 좋아하잖니.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마트 좀 다녀오자. 무거운 게 많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고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 일상은 점점 조각조각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 시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다 며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거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 고무장갑을 끼고 묵은 김치를 담그면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시어머님의 말투는 늘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다정함 속엔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니?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그 말들이 참 감사하면서도 점점 제게는 숨이 차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뭘 하든 항상 한 번쯤 어머님의 허락을 먼저 떠올리게 된 순간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 예약을 해놓고도 혹시 너무 짧으면 뭐라 하실까 걱정이 됐고 마트에서 옷을 살 때도 이건 너무 튀지 않나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작은 선택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도 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때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엄마 원래 좀 그러시잖아. 그냥 흘려들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감정은 사소한 불편일 뿐이라고 그냥 감수하라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나날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기대는 어느새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저희 남편이 직장인이 되기 직전까지 지방 어느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 결혼도 하시고 자식까지 낳고 그 자식이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터전을 옮긴 적이 없다고 하셨고 그 지역 특유의 끈끈한 정서와 뿌리 깊은 정치 성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죠. 한 번은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은 옛날부터 무조건 우리 당이야. 다른 당 찍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농담처럼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엔 꽤 단단한 신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중심 같은 분이셨어요. 겉으론 온화하시고 웃음도 많으신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바뀌곤 하셨죠.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는 그래도 나라 생각, 나라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들이 식사 자리에서 종종 오갔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엔 동네 행사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 관련 집회에 자주 나가셨어요. 흰 모자에 같은 색 조끼를 맞춰 입고 피켓을 드신 사진을 자랑처럼 보여주시던 날이 있었는데 그걸 보며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박수를 쳤죠.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니까. 역시 엄마가 의리가 있으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녁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뉴스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 정권 들어서서 다 무너진 거야.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나라 팔아먹는다고. 그때 우리 당 후보가 됐어야 돼. 그럼 이런 꼴을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실 때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괜히 제가 뭔가 말을 보태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까 봐요. 그런데 듣고만 있던 제게도 점점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우리 당 찍었지? 설마 저런 인간들 찍은 건 아니지?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엔 확신과 동시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의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도 검증받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단지 며느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집의 올바른 정치 성향을 이어받은 며느리로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엔 언제부턴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운이 실려 있었어요. 요즘은 애들이 너무 몰라. 너도 제대로 배우고 컸으면 우리 편들고 그래야지. 옆동 누구 며느리는 딱 깨어 있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유세장도 간다더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무수한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면 TV는 늘 뉴스 채널에 고정돼 있었고 어머님은 특정 정치인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봐봐,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우리가 믿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더 큰 직을 맡아야 돼.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며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어머님이 실망하실까봐. 그 마음이 쌓여갈수록 저는 시댁 방문이 점점 긴장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은 정치 얘기 안 나오면 좋겠다.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하듯 되뇌곤 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특별히 잘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김치 담그셨다며 한 통씩 챙겨주시고 집에 오실 땐 항상 손에 뭐라도 들고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 사랑이 무서웠습니다. 그 호의 속에 담긴 당연함이 그리고 그 당연함을 거스를 수 없는 관계가 점점 숨을 조여왔습니다. 너 저 뉴스 봤지? 저 사람 진짜 말 잘하지 않니?
시어머님이 제게 물으신 건 어느 비 오는 오후의 거실이었습니다. TV 화면에선 익숙한 정치인의 연설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적시듯 컵에 남아있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 네. 잘 말씀하시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치,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젊은 애들이 요즘 저런 거 보면 무조건 싫다고만 하던데 너는 그래도 낫다.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말 속에 묘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너도 우리 가족이다라는 선.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맞장구치기를 은근히 그러나 분명히 기대하셨습니다. 뉴스에서 특정 정당이 비난받는 장면이 나오면 아휴, 진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한다고 나대는지 몰라. 하시며 제 쪽을 흘끗 보셨고 선거 유세 영상이 나오면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이겨야 해. 안 그러면 나라가 위험해져. 말씀하시며 마치 네 생각도 그렇지? 하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만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반응이 맞는 건지 어긋난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넘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어떤 날은 어머님이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생각이랑 같아서 너무 든든하다. 네가 혹시라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많이 속상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속상해 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게 두려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렸고 표정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 무심한 건가? 아니면 너무 티가 나는 건가? 제 감정을 눌러가며 정답처럼 행동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왜 나는 이토록 침묵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피어났지만 그 의문을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 버릴까봐 저는 오늘도 TV 소리만 크게 울리는 거실에서 말없이 물컵만 들고 있었죠. 사실 제가 자란 곳은 시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이 늘 거긴 좀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 지역과는 뿌리부터 다른 정치색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심지어 외할머니까지 한결같이 지금 어머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당과 정치인을 지지해왔죠. 어릴 적부터 식사 시간만 되면 뉴스가 틀어졌고 이건 잘한 거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라 큰일 났다. 그런 말들이 오가는 집에서 자란 저는 그 가치관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어머님과는 정반대의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 정치인의 말에서 희망을 듣고 그 정책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저는 결혼 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부터 한 번도 우리 당 배신한 적 없어. 딴소리하는 사람은 가족끼리도 영 끊어야 해. 어머님의 그런 단호한 말 앞에서 저는 숨죽인 채 젓가락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치 이야기는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입을 다물수록 더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어때? 우리 며느리는 말 안 해도 내 맘 알지?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어머님의 시댁,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살아온 저의 친정, 저의 고향. 두 세상은 나란히 놓일 수 없다는 걸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또렷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두 세상 사이 어딘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이 되었죠. 어머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그렇다고 침묵하면 언젠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말들 속에서 제 존재도 서서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었고 겨우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남편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숨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말은 그날따라 더 이상 눌러두기 어려울 만큼 벼랑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옆에 다가왔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정치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어?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명확해서 저는 금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끼어들면 더 커질까봐. 엄마가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 그 말에 저는 갑자기 참았던 감정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그냥 내가 다 감당하길 바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나 어디 출신인지 알잖아. 내가 어느 당 지지하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 근데도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아니, 어머니 말씀 좀 그만하시게 말이라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데 왠지 더 서글퍼졌습니다. 그 얼굴엔 미안함도 후회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피곤한 듯한 무기력함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 되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깟 일 가지고 왜 그래? 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당신이 누굴 지지하든 어디 출신이든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맞장구 좀 쳐줘.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꼭 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가 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저 쉽게 넘기려는 그 태도에 서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 신념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걸 숨기고 거짓말처럼 행동해야 해? 왜 나를 감추고 있어야 하냐고. 어머니는 내 의견 제대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당연히 당신 편이겠지 하시잖아. 어머니도 내 고향 어딘지 아시잖아? 그럼 좀 내 입장을 살피는 척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알면 분명 힘들어하셔. 그 말 속에는 어머니를 이해해달라는 바람만 있고 저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엔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아니, 적은 아니지만 그저 안전한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 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인지 시어머님의 말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또 집요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당 찍을 거지? 밥을 먹던 도중 어머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셨습니다.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안에 있던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날따라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조용히. 제가 말끝을 흐리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조용히라니? 너 설마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 집에 와선 그 정도 생각은 같아야지.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이상한 쪽 찍는 사람 있으면 정말 큰일이야, 큰일. 그 순간 식탁 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는 척 고개를 돌렸고 시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대화를 외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올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누굴 뽑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는 거야. 그런 건 가족끼리도 확실히 정하고 가야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투표는 저도 제 의사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어요.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그쪽 찍겠다는 거야? 어떻게 저쪽 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 무슨 생각인 거야? 우리 집안 망신 아니니 그건?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 찍겠다 안 찍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일은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했으면 해서요. 그냥 알아서 하겠다? 어머님의 눈썹이 꿈틀하며 올라갔습니다. 아니 얘가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 생각하니?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대놓고 딴소리 하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정치 이야기는 서로 편하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누가 누구를 찍든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남처럼 보겠다는 거니? 가족이면 마음도 같아야지. 네가 진짜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마치 시험대 위에 올려진 기분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든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 문제 앞에서 제 진심은 오답이 되어버린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엄마, 그냥 요즘은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넌 빠져. 어머님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 안에서 저만 온몸이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랬지?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거기 사람들은 원래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너도 그중 하나면 야 진짜 실망이다. 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맞서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웃을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 김마저 사라져버린 듯한 적막이 감돌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듯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도 어머님도 이 가족도 전부 하나의 울타리처럼 묶여 있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혼자인 건 나 하나뿐인 것처럼. 달 가렸고. 당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네가 맞춰라는 뜻이었고 그 순간 저는 뼛속까지 외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조이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우리 유세장 좀 같이 가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세장이요? 그래, 이번에 우리 후보 오는 데잖아. 네가 며느리 된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야지. 같이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우리 지지자들끼리 단체로 인증샷 올리기로 했거든. SNS에 올리면 좋잖아.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자는 게 아니란 걸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건 사실상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뜻을 따릅니다라는 증명을 바라는 자리였어요. 어머님, 저는 좀 조용히 있는 게 편해서요. 이런 행사엔 익숙하지도 않고요. 조용히. 얘가
그럼 SNS라도 바꾸자. 네 프로필 사진 그 후보 포스터로 해놓고 응원하는 글도 하나 올려라. 네? 어머니, SNS는 좀 사적인 공간이라. 사적인 공간? 그런 말은 가족끼리는 안 통하는 거야. 얘야! 가족끼리 사적이고 그런 게 어딨다고 그러니? 너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봐.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사진이랑 홍복을 보내줄 테니까 올려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끊겼고 남은 건 텅 빈 화면 속 변하지 않은 제 프로필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님, 내 프로필 사진까지 간섭하시는 거 알아? 나더러 우리 당 후보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바꾸래.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와, 엄마 세게 나오시네. 그냥 좀 맞춰드려. 당신 마음까지 바뀌는 거 아니잖아. 사진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분명 싫다고 했잖아. 요즘 누가 정치색 강요하고 그래? 내가 고분고분 말 잘 듣고 하니까 어머니가 끝도 모르고 이러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하신다 정말.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 스타일 알잖아.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엄마가 원래 자기가 믿는 거에 확실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어머니가 그 얘기만 하시면 내가 얼마나 굳어버리는지. 남편은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좋게 좀 하면 안 되냐? 맞서서 뭐가 좋아? 그냥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저는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좋은 며느리 되려고 얼마나 맞췄는데 이젠 프로필 사진까지 바꾸래. 다음엔 뭐 강제로 투표 인증이라도 해야 만족할 거야? 남편은 짜증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왜 그쪽을 지지하냐 바꾸라고 하면 당신 그 말 받아들이겠어? 남편은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하잖아. 당신은 절대 안 하잖아. 어머님도 안 하실 거고. 근데 왜 나는 바꿔야 돼? 제 말이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머니한테 내 생각을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 투표 얘기도 정치 얘기도 일부러 피했어. 불편할까봐, 기분 상할까봐. 그게 예의고, 그게 매너고, 그게 상식이라고 믿었으니까.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네는 뭐야? 그냥 맞춰라, 기분 맞춰드려라. 사진 하나쯤 괜찮잖아.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이야?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그렇게 무례한 부탁이야?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 무력한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저를 더 깊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고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가 왔고 저는 일부러 벨이 몇 번 울리도록 놔두었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예, 내일 우리 당 후보 거리 인사 있거든. 같이 나가자. 며느리가 옆에 있어줘야 힘이 나지. 요즘 젊은 층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니까. 익숙한 말투, 익숙한 기대, 익숙한 강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한 박자 늦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내일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어디 아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프진 않고요. 제가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서요. 침묵.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저번에 알아듣게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럼 저쪽 땅이라도 찍겠다는 거야? 어디 찍는다, 누구 찍는다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는 가치와 방향이 있어요. 어머님 생각을 존중하듯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얽혀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싫은 건 싫다 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강요하시는 거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망스럽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얘가 아니면 아닌 거지 너 별말을 다 한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고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걸 포용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요. 근데 요즘 어머님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을 인정하시기는커녕 바꾸려 하고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시어머니고 며느리고를 떠나서 너무 무례한 일 아닌가요? 무례? 네가 오늘 아주 나를 잡았구나? 나는 그냥 가족끼리는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문제예요. 어머님, 가족끼리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건 그 뜻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늘 침묵하고 따라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어머님께 그 후보 지지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해요? 너무 실망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도 싫으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내 말이 닿기를 바라는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정치 얘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방식이, 어머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서운하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할 말 다 했으면 끊어라.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끊으라고.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의 사이는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듯 했고 그 선 너머에서 어머님은 늘 제 반응을 살피듯 말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는 고분고분 멀쩡한 척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나 봐. 그래도 시댁 어른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줘야 가정이 평화로운 법인데 요즘은 며느리들도 다 똑똑하시다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중에 아주 똑 떨어지게 자기 주장도 잘하고 똑똑하시지. 그 말들은 모두 애둘러 말한 비난이었고 그 비난은 매 끼니 매 만남의 자리에서 스며들듯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런 말들에 죄송하다는 눈빛으로 웃으며 맞장구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고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침묵이 저 자신도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침묵은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제 일상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리고 마늘도 많이 넣고 된장도 짜게 풀었죠. 하지만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채소 위주로 맑고 담백하게, 조금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제 입엔 딱 맞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이 좀 밍밍하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밍밍해도 더 맛있지? 난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해. 어머님 입맛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우리 집에서 당신이나 내가 더 자주 먹는 음식이잖아. 그럼 우리 입맛대로 끓여야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 시어머님과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이 고르시는 식재료의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진짜 신선하네요 하고 맞장구 쳤겠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요즘 이 집에서 나오는 게 맛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장바구니에 그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다시 열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 말씀대로 단정하고 얌전한 옷들로 바꿨던 제 옷장엔 언제부턴가 무채색과 목까지 잠긴 블라우스, 길게 떨어지는 스커트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제가 좋아하던 루즈한 니트, 가벼운 원피스, 가끔은 밝은 초록이나 푸른색이 섞인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뵈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옷이 좀 화려해졌네. 무슨 바람이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죠, 어머니? 저는 이게 더 저답고 마음에 들거든요. 편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어머님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일부러 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예전엔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이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건 시댁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조심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 나는 이걸 좋아하나? 이건 내가 편한가? 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머님의 비아냥과 아쉬운 시선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를 지우는 것보다는 훨씬 따뜻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여전히 정치 이야기를 꺼내시지만 저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 참 요란하게 행동하더라. 그 요란함이 어떤 사람들에겐 희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라고 말했죠. 그 대화가 늘 조용히 끝났고 때론 기류가 서늘해지기도 했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 이전에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내가 뭘 믿고 뭘 생각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는지가 조금씩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어떤 눈치도 어떤 강요도 아닌 내 이름이 또렷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품격입니다. 예전 아버지의 일기장 한 귀퉁이에서 보았던 그 문장이 오늘따라 마음속에 또렷하게 떠오릅니다.